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반갑습니다. 강의실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강의 아닌 법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법문 요청받고 저도 주제를 뭘로 할까 굉장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교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어떻게 이걸 연결을 시킬까라고 하다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2003년부터 좀 그 학교 이외의 활동들을 2003년에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2003년에 시작을 하면서 그 주제를 뭘로 잡았었냐면 그때가 제가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센터라고 하는 NGO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그 원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뭐 원전 부지 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운동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소속하게 됐던 그 NGO에서는 우리가 이게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건설적으로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지금 어차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의 기본적인 물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원전을 대체를 해서 그 지금의 에너지를 이제 원전하고는 좀 다르고 또 자연과 좀 공존할 수 있고 이런 그 생각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보시다시피 태양빛을 가지고서 따뜻하지 않습니까? 또 태양빛을 가지고 이제 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수력 발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해방 전만 하더라도 그 수력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바람과 태양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그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우리나라에서의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최근에는 이 에너지 문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당장 그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있어서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도 또한 중심적인 것이 에너지를 지금 그 기후위기의 그 원인이 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어도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적게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로 그 바꾸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주 많은 그 PPT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왜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불교계에서도 이 에너지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이제 불자로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혹은 왜 참여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는 네 오늘 11월인데 저 남쪽에는 지금 28도라고 그럽니다. 그 서울도 지금 24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의 기온 변화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 저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그 커피도 이제 싸게 먹을 수가 없을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작물 산지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또 농작물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온난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린랜드를 뭐 농토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농토에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작물을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상쇄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동토 부분들을 그 농토로 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동토에 또 녹아 있는 메탄가스가 또 그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탄소의 그러니까 농도로 미치는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로 미치는 것들로 보면은 메탄은 한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1이라 그러면 이제 메탄은 1이 그러니까 하나가 배출이 되게 되면은 지금의 온도 변화보다도 더 한 20배 정도의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거주불능이라고 하는 그 책도 나왔듯이 이 인간 생물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거주 가능의 지역 그리고 우리가 그 물적으로 에너지 그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전쟁 난민이라고 하는 난민이 이전까지는 이 난민의 형태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기후 난민만 3,260만 명입니다. 이게 그때의 전쟁 난민보다도 이미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난민보다도 꾸준하게 지금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 투발루의 사태라든가 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난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영토가 살만한 그래도 온난화 지대로 해서 살만한 거주 가능 지역이 되는데, 이쪽으로 이 난민들이 몰려올 때 이 정치적인 문제들, 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전력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프랑스가 지금 원전이 한 75% 전력 생산을 할 때 75% 정도 되는데요. 이 원전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원전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는, 그리고 미국은 전부 다 강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냉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뭐 원자로 기술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는 냉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물이 없으면 전력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수의 부족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그 강수 부족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가동 정지된 게, 작년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가동 정지된 날짜가 실제로 이제 가동한 날짜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해수면 온도가 다른 어떤 그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서 뭐 한 1.1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해수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5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장 앞바다의 그 원전 부분들을 또 식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큰 문제가 직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이 상황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변화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위기라고 하는 걸로 점차 용어 자체가 변화했는데요. 이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 2023년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자면 뭐 이 기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27년까지 한 1.5도, 이미 1.5도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그것도 확률이 66%로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자면 2030년에 이제 1.5도 상승이 뭐 거의 도달할 거다. 2029년까지로 뭐 당겨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왜 1.5도와 1.5도, 2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구가 견뎌내면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온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뭐 온도 상승을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영토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역으로 이제 추산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추산해 본 바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한 420 pp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20 ppm에서 지금보다도 더 이제 온도가 1.5도가 상승이 됐고 2도가 상승이 될 때
뭐 2도하고 1.5도를 얘기를 하는데 2도가 상승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생물의 뭐 곤충 같은 경우는 한 30%가 그 폐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물 멸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곤충 중에는 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분이라든가 이 농작물의 가장 그 원천이 되는 생명력들을 이 수분을 통해 가지고 벌이 해주게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을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그 기계가 그 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벌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 물질은 또 지금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그 희귀금속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렇게 대체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온도 상승이 어쨌든 1.5도로 맞추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거를 온도를 조금 높인다 하더라도 2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2도의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위 이제 파국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현재는 1.1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아있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0.5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 1988년에 그 수립된 IPCC에서 해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구 보전과 인간의 그 생명의 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전략들을 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그 2021년도에도 어쨌든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2100년에 1.5도를 그 달성 1.5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1.5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이제 그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또 이미 이제 그 대기 중으로 나가 있는 탄소라고 한다면 그 탄소를 다시 그러니까 지하로 뭐 매립을 한다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뭐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탄소 중립이 제가 보기에는 그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이제 지금도 이제 전기를 쓰고 또 난방을 하고 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현재는 이제 화석 연료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소 최소한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배출되고 있는 양으로 따지자면 한 해에 한 400억 톤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배출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야 되는 게 우선 업무고요. 그러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화석연료 대신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고 전환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이 그 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이제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도 그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400억 톤을 계속 그 배출을 어쨌든 줄여도 배출되는 나머지 탄소 배출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나오는 여분의 이산화탄소를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든 해서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배출하는 것하고 흡수하는 것을 0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금의 420 ppm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에너지 부분들을 쓰는 것이 420 ppm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흡수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0을 만들고 그다음에도 0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더 이제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줄여가지고 지금 420을 350까지 낮추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까 탄소 중립 그렇게 0을 맞추는 게 오늘 당장 해가지고 0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쨌든 에너지 분야를 탄소를 줄이려니까 그러면 화석은 안 되고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그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일단 가자. 그다음에 뭐 무탄소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일부에서 그 원전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은 우라늄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차원에서 우라늄을 이제 캐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 자동차를 쓰고 또 기계를 쓰고 이러느라고 이제 탄소가 배출이 돼가지고 아주 무탄소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석탄 발전보다는 원자력이 그러니까 저탄소 원전임은 저탄소 에너지 원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이렇게 무탄소로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원전은 그래도 너무 이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데 에너지 전환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전략들을 펴고 있는 곳이 이제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 원으로 지금의 에너지 그 소비의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의 에너지 원 자체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탄소를 배출을 하는데도 사실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은 합니다. 일단 경작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탄소를 흡수를 해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단 경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탄소를 배출을 하고 또 농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우리나라 농사들의 아주 많은 분야가 석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경운기라든가 뭐 이런 디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다가 그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다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료 분야하고 그다음에 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서는 공정을 바꾸자라는 것, 그다음에 그 농업 분야에서는 이 농업을 지금 그 석유나 이런 석탄 위주의 농업에서 다른 방식으로 뭐 경운기도 이제 전부 다 전기화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얘기들이 지금 그러면 에너지 전환의 그 전략 부분들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탄소를 지금 우리가 사실 1.5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서 언제까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역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권한 이런 것들을 그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계산해서 나와 있는데 2020년에는 저희가 지금 한 5천억 톤은 앞으로 배출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5천억 톤이라고 하면 지금 한 400억 톤이
매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이게 며칠 전에 계산한 겁니다. 며칠 전에 계산을 했더니 그게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3년 동안에 그 에너지를 지금 더 쓰고 있고 물질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더 나아가면서 이게 이제 그 파국의 시기가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그 기후 위기의 파국의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0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5년으로 그렇게 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더 늦추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고의 목소리들이 계속 과학계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대응책으로 전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환 부분들에서 그 IPCC나 또 뒤에 이제 IEA도 보여드리겠지만 IEA에서는 가장 현재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의 그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태양과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 태양이나 바람이나 이런 거는 지금 원전은 단가가 전기를 생산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자면은 뭐 그 폐기물 처리를 그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1kWh를 생산하는 데에 원전은 36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한 12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한 9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2007년도 정도에서 보자면 150원이 아니라 그때가 그 700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점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대응 전략 부분들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낫냐, 또 이제 원자력이 낫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는 또 재생에너지는 또 다른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태양광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에 그 설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들이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동안에 그 건설할 때 인력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25기의 원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은 7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그러니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6차 평가 보고서, 그러니까 IPCC에서는 그 에너지 전환을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할 때 또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나 이제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이나 요 단가 부분들이 지금 육상 풍력은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의 그 평균 가격을 이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은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2020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석연료하고 거의 그 단가가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 단가가 그러니까 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이쪽 분야의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 지금 이제 이 탄소 중립은 계획들은 적어도 2100년까지 1.5도라고 하는 것들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출하는 것하고 흡수하는 것을 0으로 만드는 그 시점을 20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019년부터 요게 이제 그 IEA에서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2050년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러면 2050년에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이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그 자세한 세부 그 전환 로드맵들을 2020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2030년까지 한 1200기가의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에 2022년에 국가 전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 기가수로 따지면 2기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전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030년에 1200기가 정도의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매년입니다. 요게. 매년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로드맵을 밟아야지 이제 2050년까지 0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연기 관차를 아예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영국이 이 중립에서는 가장 먼저 나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이제 134개국에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050년에 탄소 중립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 정책으로 국가의 목표로 그 내재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2050년에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2035년까지 발전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탈탄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요 영국에서의 탈탄소화는 원전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단지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했고 특히 이제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투자 계획까지 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독일은 35년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13년 정도 남았죠. 13년에 풍력하고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 요것만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독일은 소비하고 있는 전력의 52%를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35년까지는 요 100%가 이제 달성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탄소 중립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도 공식적으로 우리의 목표도 2050년에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에 그 2021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때의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요거는 2050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38%로 하고 2030년까지 이제 그때가 이제 31%로 얘기를 했었는데 2023년에 새로 국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국가 기본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래 2030년에 30%로 했다가 21%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어쨌든 2050년에 0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이전에 그 세웠던 목표보다도 이게 그 후퇴가 되면서 과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구심들을 보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전까지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포지티브하게 에너지 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가, 요게 이제 2023년도의 목표 쪽에서는 이 CCUS라고 하는 기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탄소 흡수 기술인데요. 그 탄소 흡수 기술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탄소를 줄여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사와 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좀 그 간접적인 요런 그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좀 문제로 그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 IEA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1200기가의 그 태양광과 풍력을 매년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2030년부터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그냥 뭐 선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데이터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 쪽에서 지금 이제 전력 시장은 가스 발전 들어가고 석탄 발전 들어가고 원전 들어가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 전력 시장에서 가장 증가폭이 큰 설비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22년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화석 연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이제 그 초록색으로 보여지는데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증가폭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투자 분야에서도 화석연료는 2016년에서 2021년에 1,350억 달러였다가 1,100달러로 이제 그 저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2022년에 태양광 발전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92기가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전체 발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기 시작을 하냐면 자가 태양광 발전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걸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자기가 소비를 할 경우에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수입되지 않고 이러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가 끊기면서 유럽의 가정 전기가 한 3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가정에서 전기를 쓰려면 내야 되는 비용이 지금 현재도 3배가 높은데 그거보다도 더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베를린에서 우리도 요즘에 뭐 저소득 가구의 단전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를린에서도 단전한 가구가 한 6만 가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되면서 어떤 전략들을 써나가냐면 내가 그러면 태양광을 해서 내가 쓰면 훨씬 더 싸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독일에서의 태양광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더 단가가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모듈을 사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생산 비용 자체가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뭐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게 경제가 좀 쪼그라들면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정 단위에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지만 훨씬 더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는 사실 그 태양이 있고 바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석유 원전이 있는 저 중동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머리 위에 떠 있는 태양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유럽에서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의 그 이쪽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이거는 자립할 수 있다. 에너지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안보다. 중동 사태가 일어나서 석유가 끊긴다 하더라도 태양은 그대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은 그 해외에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럽에서 EU 차원에서도 작년에 원래 이제 2030년까지 한 30%, 그 평균에서 한 30%로 그 전기를 생산하자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42%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와 또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걸로 재생에너지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2년 말에 재생에너지 전 세계 용량은 3,372기가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자로의 기가와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440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31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프랑스와 이제 미국이 이제 한 108기가 정도 되고, 이제 프랑스가 58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실 이제 원전 가동의 그 기가 수로, 그러니까 설비 용량으로 치면 이미 현재 세계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량으로만 쳐도 지금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확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태양광 한번 찾으려면 한참 가야 되고 이렇지만, 뭐 유럽으로 들어가시면 네덜란드나 또 독일이나 가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 그 빨간 그 비행기가 충돌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빨간 불빛이 곳곳에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풍광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봐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IEA가 이제 그 2050년에 당위성들, 그러니까 탄소 중립 로드맵을 가지면서 당위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도 이런 그 재생에너지 위주로 그 발전 설비 시장도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정책적으로도 이 정책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생에너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소위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1kW 시를 생산할 때 얼마나 이제 비용이 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또 시장에서 가장 또 빠르게 확대가 되고 또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그 빠르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023년도에 태양광 설비 총 용량은 21,556메가니까 21기가 정도 됩니다.
이게 누적, 요게 저희가 그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한 게 2002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2002년부터 한 21년 만에, 21년 만에 한 21기가 정도로 됐는데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체로 보자면, 아까 제가 독일은 작년에 이제 52% 달성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네, 7.1%입니다. 그 국가 목표로 해서 2030년에 지금 21%, 현재 정부의 목표는 21%인데 그 21%를 가려면 한 3배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38입니다. 44개국의 조사를 한 바에 따르자면 38위고요. 그 아시아 전체에서도 재생에너지 평균 비중이 15%인데, 그리고 일본도 지금 15%인데 우리는 7.5%에 그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3층 이하 주거용 건물에서는 태양광 모듈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하려면 모두 다 태양광을 하도록, 그래서 어쨌든 그 2050의 목표들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 재생에너지는 원전은 여러분들이 그 아름아름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발전소를 하나를 세우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건설 비용이 5조입니다. 네. 태양광은 지금 단가에 따르자면 여기 3kW를 세우는데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듭니다. 비용이 1,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200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우리가 좀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부암동에다가 3kW짜리 태양광을 하나, 그러니까 아름아름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모았던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그러다가 지금 이제 1,500만 원까지 이제 굉장히 그 단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각자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소 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이제 에너지 민주주의 그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그거를 자신이 사업자가 돼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있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원전보다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민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5명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시민햇빛발전이 그때 2011년 이후에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220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설치 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조합들이 그 부지를 구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합이 사업성을 얻으려면 한 20년을 가야 되는데 20년간은 건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서 최초의 햇빛 발전을 준공을 했습니다. 2023년도 9월인데요. 9월에 그 법문사에서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불교환경연대 소속의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에서 그 조합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42kW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고, 이 협동조합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좀 뭐 사회 환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문사회에 세워진 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연간 71톤의 탄소가 감축되는 그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9년하고 2010년에 조계종 사회부에서 사찰마다 이 태양광 발전을 좀 해보자 이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번에 찾으면서 처음 봤는데요. 그런데 사찰에서도 이 부지 찾기가 상당히 그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우면서 그리고 또 이게 2009년도에 좀 반짝했다가 이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이제 2023년에 요게 이제 처음으로 1호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원불교에서는 현재 그 10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상당히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서 그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제 목표로 삼기도 했고 지금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원불교 교당마다 100개의 햇빛 교당을 2030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의 그 종봉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불교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혜택이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 대전환을 위해서 이제 직접 행동을 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어떤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구를 구하는 사상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현재의 지구를 구하는 것은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에 모두 다 이제 동참하는 것이 그 불자의 현재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